안녕하세요 여러분, 슈카월드의 슈카입니다. 드디어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주식시장이 호랑이처럼 좀 오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자TV 디지털 금융 투자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주식, 투자 자산도 모두 많이 오르는 그런 평안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초가 되면 증권사들이 올 한 해의 전망을 내놓습니다. 근데 올해 전망은 과거와 조금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별로 연간 주가 예상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살펴보니까 각 사별로 어떤 회사는 상고하죠, 어떤 회사는 상저하고 이렇게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올 한 해 흐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혹자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2022년은 과거와 다르게 진정한 투자 실력이 필요한 진검승부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좀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식이 깔려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키움 투자자산운용 글로벌 퍼블릭 마케팅 팀에 계시는 한철민 팀장님과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님을 모시고 2022년 마켓 인사이트 투자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서영수입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썼습니다. 오. 예, 그래서 2022년 피할 수 없는 부채이기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도 인사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한철민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저희 팀하고 같이 지금 키움투자자산운용에서 해외 주식 쪽 펀드 운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펀드나 뭐 그런 정보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건데요. 2022년 올해 시장을 관통할 키워드 짧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요인, 국내 쪽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해외 쪽을 얘기를 하실 예. 테니까요. 우선은 이거는 이제 글로벌리 다 해당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동성 회수. 이거를 다시 바꿔 말하면 부채의 구조조정입니다. 부채 구조조정. 네. 예. 자, 그러면 부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산 가격의 하락입니다. 안 좋네요. 예. 이 자산은 어디서 말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부동산을 말합니다. 부동산이 안 좋은 네. 겁니까? 예. 부동산 시장 침체. 요게 이게 중요한 2020년도에 화두가 될 것으로 2022년도에. 네, 2022년. 예. 예. 제가 아직 집이 없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살려고 생각하시면 정말 많은데 네. 2022년 조금 안 좋게 보시는 거죠? 우선은 상황은 벌써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022년 부채의 구조조정은 이미 2021년 하반기 말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부, 금융감독당국과 그리고 한국은행에서의 협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축소하는 데, 그리고 금리를 올린 영향. 이로 인해서 자산 가격이 급격히 변화한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사님 올해 뭐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3번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번 올리고 내년에 또 당연히 올릴 걸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년 한 해 내내 기준금리 인상이 화두가 될 텐데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뭐 특히 상반기에는 좀 힘을 얻기가 쉽지 않겠네요. 워낙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한국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 그 다음에 반대 얘기하면 이제 부채의 증가율, 이걸 봐야 될 텐데요. 자산 가격 상승률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한 게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거든요. 네. 예, 여기에 당연히 반대 계정의 부채의 증가율도 선진국 중에 가장 많고요. 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코로나 위기 이후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푸는 데 따른 후유증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미국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한국 정부가 돈을 회수하기 시작한 거고요. 돈을 회수한 결과 자산 시장에, 다시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먼저
이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철민 팀장님도 올해 2022년도 키워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잡아봤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거랑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비슷한 내용인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통화 정책 정상화가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확장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걸 두 번째 키워드로 네.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이 시장이 2021년이나 2022년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20년하고 21년보다는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서 좀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이걸 세 번째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두 분 모두 뭐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선별적인 투자, 뭐 금리 정책.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 위주로 좀 키워드를 좀 잡아주셨거든요. 그래도 뭐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가 키워드를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시는 2022년도 조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리스크들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지,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택시장의 침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이 좀만 침체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곧바로 거래량 침체로 연결돼요. 그쵸. 부동산은 거래량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근데 거래량 침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시장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고요. 네. 이로 인한 급격한 신용 경색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요. 예. 예. 자산 시장발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 이게 장기화되면 주식시장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인데 네. 중요한 거는 올 3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어느 분이 대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새 정부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아마추어리즘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역대의 금융위기는 항상 정권 초기에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무서운데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위기는 기회다는 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대선이라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아까 부채의 구조조정이라는 요인이 하나 있고요. 나아가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에 따른 한국의 연쇄적인 금리 인상, 이런 전체적인 유동성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잘 대응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상고하저를 생각하는데 거꾸로 상저하고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려갈 때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특히나 우리가 지금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일반적인 컨센서스 대비 대략 6개월 정도 이상 앞당겨서 조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주식시장도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사님, 보통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침체가 한 번 오면 네. 이렇게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뭐 몇 년 단위로 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시장적인 측면만 우리가 많이 공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적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네. 실제 이제 2019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9.13 대책에 의해서 집값이 하락하게 됐고요. 마찬가지로 집값 하락하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거의 6개월 전 대비 한 8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다시 말하면 시장이 시장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신용 경색이 나타났고 그게 주택시장에서 이게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 나타나게 됐냐면은 사실상 구조조정을 포기하게 되고요. 다시 금리 인하와 같은 또는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은 유동성 확장 정책을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빠르게 시장도 회복되거든요.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빠르게 주택시장도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도 빠르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납니다. 쭉 올라갔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봐서
하락한다. 그것도 하락하게 되면 장기간 지속된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예측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런 주택 시장의 침체를 그냥 방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기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부채 구조종으로 돌아섰고요. 또한 반대로 훨씬 더 빨리 다시 어떤 통화 확장 정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은 우리가 감안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2022년에 그렇게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아도 그렇죠. 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더 조심해야 될 점이나 좀 희망을 가져야 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좀 힌트 좀 주시죠. 일단은 최근에 좀 또 연준이 매파적으로 좀 이렇게 스탠스를 많이 바꿨어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랑 싸우겠다. 순식간에 바꾸셨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예. 11월부터 연준 의장님이 그러셔도 되나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좀 증시의 상방을 압박할 거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좀 수익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2020년이나 21년은 글로벌 증시가 14% 이상 매년 상승을 했는데요. 예, 이는 좋았죠. 이제 실적 성장을 좀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였는데, 이 부분은 약간 특히 이제 미국 등 주요국의 이제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굉장히 완화적이었던 그런 것에 좀 수혜를 많이 받았고요. 근데 이런 통화 정책이 이제 반대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글로벌 경기 확장은 좀 지속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순환적인 매크로 요인 때문에 위험 자산 가격이 일부 이제 조정될 수 있겠으나, 일단 잠재 성장률 이상의 이제 확장 기소가 지속되면서 증시 하방을 방어해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 2021년에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가팔랐지만 이게 2022년에도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는 GDP 한 4%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근거는 일단 코로나 이후에 좀 저축률이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소비가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재고 이제 불균형이 좀 있었잖아요. 재고 굉장히 부족해서 네. 어떤 상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재고 확충을 위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일단 민간 쪽에서 뭐 소비나 아니면 투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약간 좀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지만 미국의 뭐 빌드 백 베터 정책이나 네. 아니면 뭐 유럽에서도 재정 정책 등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좀 이제 이런 경기 확장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증시는 이제 그에 뒷받침돼서 어느 정도까지는 좀,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는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마이너스 요인과 반대로 경기는 회복된다는 플러스 요인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큰 상승은 어려울지라도 평균적인 상승 정도는 올해 좀 기대할 수 있다. 네. 팀장님, 요즘 미국에서는 또 뭐 BBB 법안이 네. 통과 안 됐잖아요. 작년에 된다더니. 네. 근데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된다면은 조금 뭐 수혜를 받을 만한 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뭐 된다고 해도 좀 많이 그 규모가 축소돼서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BBB가 통과가 안 되거나 축소가 많이 되면 이제 미국 GDP가 지금 4%대 뭐 중반까지 이제 올해도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바꿔야 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약화가 되면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 확장 기조가 지속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좀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 수익률이 좀 평년보다도 오히려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 이거 제 개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 네네. 미국 시장은 뭐 악재가 있어도 네. 좀 빠질만 하면 오르고, 또 작년에도 뭐 코로나에 뭐 기준금리 네. 인상에 테이퍼링 2배로 한다, 물가 높다 막 그랬는데도 네. 결국엔 올타임 하이로 뭐 마무리되고 그러더라고요. 마무리됐죠.
70번이 올타임 하이라는 둥 미국 신문기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네. 미국 시장이 정말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네. 2022년에도 이렇게 악재가 많은 와중에 네. 그래도 좀 작년 같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래도 이제 전 세계 증시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 좀 조정이 될 수 있고, 사실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는데 펀더멘탈 상으로 기업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빠질만 하면 또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매크로인들이 증시를 딱 낮춰놓으면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이거를 다시 올리거든요. 실적이 좋아요. 그럼 다시 다 올라오고. 그렇죠. 예.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계속 10% 이상을 찍는 회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런 막 IT 중에는 대형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들도 10% 이상의 매출액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까지는 좀 유동성 효과가 꽤 있었죠. 흔히 이제 포모라고 하는데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이제 좀 그러니까 안 사고 있다가 가격 상승을 보고 있으면 배가 아프잖아요. 예, 배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배 예. 아프지만 현금을 갖고 있는 이제 다른 뭐 부동산 자산의 수익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로 이제 충분한 유동성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항상 대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좀 빠진다 싶으면 옛날에 비싸서 못 샀던 그런 종목, 흔히 이제 떠오르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네. 뭐 어제도 10% 이상 오른 종목이 하나 있는데 미국엔 네. 그런 종목들이 끝나고 빠지면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사는 그런 대기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작년까지는 좀 유효했었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은 해봐야 되는 시점이 드디어 와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뭐 바이 더 딥이라고 흔히 하잖아요. 저가가 딱 온다고 네네. 해도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텀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할 네. 것 같다. 예, 지금까지 2020년 시장 전망세가 살짝 여쭤봤는데요. 또 들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리스크를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투자자들도, 투자 전문가들도 무서워하는 리스크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철민 팀장님, 네. 올해 이렇게 또 리스크가 많다고 하는데 네, 많죠.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뭐 대응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니터링을 잘 하고 매크로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 이제 매크로 요소들이 이제 주식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사실 조금 앞서서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레이션도 좀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유가 같은 경우 이제 작년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사실 2022년은 그 정도까지 오르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상품 가격 안정화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저효과가 좀 완화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이제 공급하고 이제 수요 간의 약간 불균형 현상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사실 공급 쪽 측면에서는 이제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서 생산 차질 같은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도 사실 영향이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신이나 이런 치료제 나오면서 그쪽에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게 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준에서 좀 빨리 이제 급하게 좀 통화정책 정상화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뭐 미중 갈등이나 아니면 그 중국의 부동산 이슈 같은 것들이 뭐 좀 대외적으로 전염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러시아의 이제 미국하고 지정학적인 이슈 같은 것들도 좀 증시 리스크가 될 수 있어서 좀 뭐 유심히 살펴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전쟁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전쟁이라는 게 21세기, 뭐 22세기 돼서도 물론 없어질 주제 같진 않은데 정말로 탱크가 밀고 들어갈 그런 분위기를 취하고 있어서 좀 떨리긴 합니다. 예, 저희가 미국 시장 얘기, 또 인플레이션 얘기, 심지어 전쟁 얘기까지 하면서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동이라는 걸 또 저희가 또 멈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계속 보는 것들 중에 투자 활동이다 보니까, 그럼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전문가들이 보는 2022년도 유망 섹터, 유망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sek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전 대선으로 봐요. 그래서 신정부가 어떤 정책을 전개할 것인지 이게 계속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가장 큰 화두가 한국 경제에서는 가계부채, 부채 구조조정이에요. 이 가계부채, 부채 구조조정을 성공시키려면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의 틀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은 이 부동산 시장, 부동산의 중심의 부동산 의존적 경제 구조예요. 네. 워낙 고용이 이쪽에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용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쪽이 구조조정 되니까. 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어찌 보면은 고용의 감소를 이야기하는 그런 산업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오프라인에서 고용 이만큼 하다가 그렇죠. 온라인으로 바꾸면 이만큼을 줄 수도 결국에 있으니까. 4차 산업이라는 거는 서비스업을 사람에서 기계로 대체하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을 조금 더 잘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이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요. 예. 다시 말하면 다시 전통 산업에 어떤 그런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걸 하나 봐야 되고요. 오히려 국내 요인입니다. 이건 네네. 국내만 봐야지 그건 글로벌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주가의 재평가.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의 증시가 디스카운트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디스카운트된 이유는요. 글쎄요.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이해상충. 다시 말하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어요. 근데 소액주주는 그 과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맞습니다. 리스크는 소액주주가 다 가져가는 이런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거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제도 개선이 많이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향후에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주가 전통 산업들이 부활할 수 있는 환경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플러스 이 지배 구조의 개선까지 겹쳐 나타난다면 시장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부채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의 과정이에요. 정책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죠? 그럴 때 과정이죠. 근데 부채 구조조정 하다가 2019년처럼 결국에는 포기하고 다시 어떻게 했죠 그때? 결국에 다시 금리 나오고 돈 풀고 들어갔자 돈 풀고 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상황은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뭐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또 다시 4차 산업으로 가야 돼요. 돈 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 말씀하신 글로벌의 트렌드가 한국에 나타날 거예요. 성장주 위주로 좀 가는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뭐 어떤 게 맞냐는 우리가 이제 2022년은 상당히 변동성이 있고 기회와 위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팔로우하면서 대응하면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셔야 맞을 거다. 그럼 이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차피 정치하고 경제는 떼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뭐 대선에서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건 경제 정책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맞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꾸준히 지속이 되는지에 따라서 성장주가 좋을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전통적인 가치주가 올라갈 어떤 재평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잘하면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기존 전통적인 주식들도 이 재평가를 받으면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섹터들은 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 있을까요?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 섹터가 있습니까? 종목이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요? 가장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디스카운트 된 섹터 회사입니다. 그 지주회사 디스카운트 얘기는 이사님 제가 한 10년 전부터 들었는데 정말 안 어울리더라고요. 말이 되나 싶을 정도 갖고 있는 주식에 비해서 뭐 반으로 평가받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아마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당한 가격을 좀 평가받을 수도 있다. 뭐 만약 그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들 사실 그래서
못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데 많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 정말 뭐 전통주들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이사님을 국회로 보내고 싶은 욕망이 확 드는데. 저 없이도 잘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그런 아까 막 이런 리스크가 있는 트렌드 하에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섹터가 좀 좋을까요? 일단 글로벌 시장에는 좀 이런 유망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좀 성장 쪽이 좀 많은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크로 상황상 경기 이제 개선세가 조금 꺾이고 좀 둔화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경기 성장이 좀 둔화가 되면은 오히려 성장주에 대한 좀 집중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최근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은 좀 높아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시장이 소화하면서 다시 성장주가 재차 많이 부각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NFT 그리고 뭐 블록체인 이런 네. 것들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긴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런 개발 쪽에 있었어요. 전산 개발 쪽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약간 문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공대에서 전산학을 전공했을 때 문화가 그 개발자들의 문화로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 빛을 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어내고, 그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의 가치가 더해지면서 그런 문화가 어떤 음지에 있던 문화 양지로 넘어오면서 실제 이제 자본시장하고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잠깐 반짝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고, 이 기술의 문화가 이 사회, 그러니까 정치, 이런 자본세계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면서 이제 기술이 좀 주도하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쪽 트렌드가 굉장히 길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부분이 글로벌리 그리고 국내에서도 계속 유망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전기차나 뭐 친환경 쪽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친환경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뭐 수소차, 그리고 친환경 쪽도 뭐 태양광 아니면 풍력 이런 쪽에 이제 발전도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속 유망한 섹터로 이어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비인데, 소비는 이제 저는 이제 계속 긍정적인 표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코로나가 점차 완화되면서 지금까지 좀 쌓여왔던 펜트업 디맨드들이 소비로 이제 나타날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내구재 소비에 좀 국한이 돼 있었잖아요. 야외 활동도 많이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서비스에 대한 소비를 많이 하고, 과거에 좀 제한돼 있었던 뭐 명품이나 아니면 패션 이런 게, 그럼 사실 이제 코로나 때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도 이런 쪽에 소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엄청났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제 친구가요, 딴 얘기지만 그 시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줄을 뭐 몇백 미터를 서 있대요. 그 기다려도 시계를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돈을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산을 많이 갖게 됐고, 이를 이제 소비할 시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 뭐 명품이나 패션, 저는 이제 뭐 나이키라는 종목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쪽의 소비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의 시간이 왔다. 네. 그럼 팀장님 쭉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중에 나의 탑픽을 꼽는다면 내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그래도 좀 이걸 가장 유익 있게 봤으면 좋겠다. 사실은 조금 뭐 지루한 토픽일 수도 있는데, 이런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기술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말씀드렸던 뭐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그런 AI, 뭐 머신러닝,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에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올해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꼽자면 거기다. 근데 그 팀장님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네. 이게 요즘에 거품이냐 거품이지 않냐 이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네. 지금 뭐 기술도 없는 건데 옛날에 뭐 유비쿼터스 뭐 그런 거 얘기했듯이 멋지게 이름만 지은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대 출신이라고 또 하셔서 개발자 출신이라고 하셔서 네,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어가지고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일단은 지금 이게 거품이나 아니면 이름만 바꾼 건지
아니면 진짜 어떤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가 될 건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몇 년 혹은 뭐 5년에서 1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쪽을 미는 세력이 있고 또 아니 그거 옛날에 다 있던 거잖아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싶습니다. 희망, 가능성을 가지고 조금 변동성 높지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고 잘 모르겠다 싶어서 좀 피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나눠 봐야겠다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2년에 저희가 꼭 알아야 될 키워드와 리스크 그리고 유망 섹터까지 짧지만 알아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매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 한 해를 전망한다는 것은 정말 참 어려운 일이죠. 코로나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저희가 얘기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막상 닥쳐봐야 알겠죠. 하지만 손을 놓고 저희가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전문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검토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가정해보고 예측해보고 대응을 노력한다면 좀 안전한 투자, 조금이라도 더 성공적인 투자, 조금 더 오래 할 수 있는 투자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새해인 만큼 특별하게 저희 키움 포럼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께 또 이기는 투자 저희가 덕담 한마디씩 좀 이사님도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봤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대로 시장이 가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예. 저희가 어두운 얘기를 했지만 믿기지 못하는 불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항상 특히나 2022년은 예측의 장이 아니라 대응의 장일 거예요. 아, 대응의 장이다. 예, 그래서 분명한 거는 위기 요인도 많지만 기회 요인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스터디하면서 그리고 시장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 기회를 만들면 정말 좋은 스윙을 또 이번에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회는 또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과실을 좀 따기 위해서 딸 수 있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도 사실 2022년이 어려운 장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2021년 하반기 이제 계속 레코드 하이를 보였는데 사실 지수들이 이런 이제 신고점을 보이는 와중에도 그 이면에는 사실 종목별로 수익률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좀 증시 상황에 이제 펀더멘탈이나 매크로인들 잘 검토하셔서 좀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를 좀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희 그 키움 투자자산 운용에서도 이 해외 주식 관련해서 저희 팀에서 다양한 펀드를 출시해서 운용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홈페이지 통해서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자들에게 성공적인 투자보다 사실 더 좋은 덕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키자TV 디지털 금융투자 포럼 세션 1 2022년 마켓 인사이트 투자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정말 알차고 유용한 투자 정보들을 저희가 준비했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슈카였습니다. 2022년 호랑이에 모두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